자, 다음은 통계기법 이해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먼저 기술통계 관련해서 중심경향 통계량, 또 산포도, 표본 추출의 방법과 확률 분포, 표본 분포까지 내용입니다. 기술통계와 추론통계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술통계는 그 목적이 수집된 데이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속성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 보는 거죠. 분포는 어떻게 돼 있고, 퍼짐 정도는 어떻게 돼 있고, 중심은 어디니,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추론 통계는 잘 봐두셔야 돼요.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모수와 관련된 통계량의 값을 계산하고 이것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는 과정이에요. 누구? 모집단.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통계량 값을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고 싶어 하는 게 추론 통계입니다. 표본에서 얻은 통계량을 바탕으로 오차를 고려하면서 모수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통계기법으로 예측이나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나온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점 추정, 구간 추정, 가설 검정 또는 모수적, 비모수적인 추론 등이 있는데, 점 추정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값을 추정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평균이 뭘까? 모집단의 분산이 뭘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구간 추정이라고 하면 그 모집단의 값이 들어있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수준, 신뢰 구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특히나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신뢰 수준이 높으면 좋다라고 생각드시죠? 아니에요. 신뢰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모수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건데, 그러면 신뢰 구간을 높여버리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 집에 언제 오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6시에서 7시 사이에 라고 말하는 것과 6시에서 10시 사이에 라고 얘기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6시에서 10시 사이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집에 늦지 않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더 넓은 구간이죠. 그럼 신뢰 구간이 넓어요. 그러니까 신뢰 수준도 높아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수준이 높다는 것은 원인이 꼭 신뢰 구간이 넓다는 것뿐만 아니라 샘플이 많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뭔가 조사를 했다. 신뢰 수준 99%다. 이러면 신뢰 구간이 넓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노력해서 오차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신뢰 수준을 좀 내린 거죠. 95%, 90% 이런 식으로. 그럼 신뢰 구간을 좁게 말해줘서 우리들이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가설 검정. 내가 가설을 세우고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었을 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대립가설이거든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싶어 하는 건데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p-value라는 것을 구해요.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 p-value는 일종 오류의 확률이에요. 이건 뭐냐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했을 때 그게 잘못됐을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value가 작다면 귀무가설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겠죠. 그리고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유의 수준이에요. 유의 수준. 요 가설 검정 지우고 유의 수준 쓰고 싶네요. 유의 수준. 그래서 유의 수준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0.05다. 0.1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분야에 따라서 유의 수준은 다르게 쓸 거고요. 그 유의 수준하고 p-value를 비교해서 p-value가 그 유의 수준보다 작은 값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의 수준은 내가 오차에 허용 한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 내가 봐줄게. 이런 기초통계량, 중심경향의 통계량에서 대부분의 값들이 얘네들 근처에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값이 다 똑같은 것이 분포가 대칭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최빈값, 중앙값, 평균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양의 외도라고 하죠. 이렇게 평균은 이상값을 따라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평균은 무게중심이라서 그래요. 무게중심.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긴 것을 음의 외도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평균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무드가 제일 크고 메디안, 민이 제일 작죠. 평균 구하는 식이고요. 산술평균입니다. 평균의 종류가 있는데 산술평균, 조합평균, 기하평균. 언제 쓰는 건지 봐두셔야 되는데 조합평균은 평균 속도 구할 때 사용을 한다. 그리고 기하평균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인구 증가율 등의 변화율을 구할 때 사용을 한다. 다 곱해가지고 여기 루트 n이잖아요. 이랑 똑같은 게 n분의 1. 그거를 승으로 취한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 조합평균, 그 다음에 기하평균을 구하는 방법 한번 보세요. 다 곱하고 루트 대신에 여기 5분의 1 써줬죠. 자, 다음은 산포도인데요. 얘는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산포도는 값이 크면 변량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고, 산포도 값이 작으면 변량들이 평균 주위에 밀집, 그래서 변동성이 작다는 걸 의미하죠. 대표적인 것들이 범위, 사분위 범위, 분산, 표준편차, 절대편차, 변동계수 등이 있습니다. 편차라는 것은 어떤 자료의 변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에요. 데이터에 있는 값, 그리고 각 하나하나를 다 말하는 거고, 얘는 평균이에요. 통계값, 통계량. 그랬을 때 그 변량에서 평균을 뺀 것을 편차라고 불러준다.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런 의미죠. 그리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에요. 왜냐하면 기준이 평균이잖아요. 평균은 무게중심이니까 걔보다 작은 애들도 있고 큰 애들도 있고,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변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작을수록 가까이 있다. 분산하고 표준편차라는 것은,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을 n-1로 나눴다 그러는데 이거는 표본일 때, 모집 단위일 때는 그냥 n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편차죠.
제곱이죠. 합계냈죠. n-로 나눴죠. 그리고 요만큼을 평균이라고 불러줄 수 있잖아요. 합계내가지고 나눠주는 거.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누적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제곱을 해준 거고, 제곱은 큰 거는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리고 작은 거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거는 더 작게 만들고. 표준 편차는 자료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평균으로부터 각 데이터의 관찰값까지의 평균이다. 근데 얘는 제곱해놨던 걸 다시 원래대로 복원한 느낌이 들죠. 루트니까. 그래서 여기 제곱 표시가 있고 여기 제곱 표시가 없는 거 볼 수 있고요. 변동계수. 변동계수는 표준 편차를, 이게 표준 편차예요. 분산은 제곱이 붙었고 표준 편차는 제곱이 붙지 않았어요. 표준 편차를 산술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화시킨 것이다. 데이터가 모두 양수이면서 단위가 다른 그룹 또는 단위는 같지만 평균 차이가 클 때 산포 비교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변동계수를 쓰게 되는데, 어떤 학생은 평균 3시간 공부를 했는데 표준 편차가 0.4예요. 어떤 학생은 평균 6시간 공부를 하고 표준 편차가 0.9예요. 어떤 학생이 꾸준하게 공부했을까? 꾸준하게 공부할 때 했다는 것은 변동이 덜 일어났을까?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표준 편차 0.4랑 0.9랑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평균이 2배 차이죠. 평균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위 시간당, 평균의 단위 시간당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변동계수가 작은 a가 더 꾸준히 공부했다. 여기는 0.133, 여기는 0.15.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때 표준 편차가 0.8이면 6으로 나눴을 때 0.133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변동계수가 같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범위는 맥스하고 민의 차이인데 이상값에 민감해요. 왜냐면 이상값은 가장 큰 값 쪽에 있거나 작은 값 쪽에 있거나 양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4분위 범위, 얘도 이상값에 민감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운데 50%니까요. 범위는 이상값에 민감하고요. 얘는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산의 중요성인데, 평균이 똑같아도 분산이 다를 때 보면은 분산이 크면은 이렇게 분포가 넓고, 분산이 작으면 평균에 더 많이 모여서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첨도인데, 첨도는 분포의 중앙 부분의 뾰족함을 나타내는 정보예요. 그런데 이거를 비교하고 싶다면 동일한 분산 상태에서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분산 상태에서 비교가 가능하고, 첨도를 구하는 식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3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있는 식도 있고 이걸 빼고 있는 식도 있어요. 그래서 빼기 3 이런 게 식에 있는 경우 정규 분포의 첨도는, 이게 정규 분포네요, 0. 그리고 마이너스 3을 하지 않는 경우는 3이 정규 분포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첨도가 양수이면 고첨, 이게 고첨. 그리고 분포가 정규 분포보다 중앙 부분에 더 많고, 음수면 저첨. 분포가 정규 분포보다 중앙 부분에 더 적게, 그러니까 넓게 분포하고 있네요. 그러면 첨도가 매우 높은 양수인 경우는 이상치가 많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뭐 이상치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뭐 3표준 편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따졌을 때 이제 편차가 작게 나올 테니까 이쪽에 있는 것들을 이상치로 볼 수 있는 게 더 많다. 첨도 절대값 7 미만이면 정기 분포에 가까운 정도의 데이터로 판단한다. 정기 분포라는 게 아니라 정기 분포에 가까운 정도. 외도라는 것은 비대칭도예요. 외도가 0일 때 평균과 중앙값이 같다. 양의 외도라는 것은 평균이 중앙값보다 오른쪽, 큰 쪽이에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모양이에요. 이렇게 음의 외도는 반대죠. 평균이 중앙값보다 더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작은 쪽에 왼쪽으로 꼬리가 긴 모양이다. 그리고 외도 절대값 3 미만이면 정기 분포에 가까운 정도의 데이터로 판단을 한다. 근데 0이 정기 분포죠. 0.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양의 외도냐 음의 외도냐, 그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위치는 어디가 되겠느냐, 많이 묻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수를 좀 받아주시고, 통계 분석의 개요인데 모집단, 모수, 표본, 통계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 받으시고, 표본 추출이 있는데 단순 무작위 추출은 모집단의 객체 수하고 표본이 있을 때 개별 객체가 선택될 확률이 이렇게 n분의 n인 거예요. 개통 추출은 선생님들이 많이 쓰죠. 오늘이 13일이지? 자, 3번, 13번, 23번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충화 추출과 군집 추출은 잘 비교해서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충화 추출은 이질적인 원소들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각 계층을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는 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서 단순 확률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집단 간에는 이질적이고 집단 내에는 동질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층을 성별로 본다면 남자 여자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집단 간은 이질적인 게 느껴지실 거고, 하나의 집단 내에는 여자, 남자 이렇게 그들만의 동질성이 느껴지시는 거죠. 나이도 그렇고 뭐 지역도 그렇고 다 그런 집단 간에는 이질적이지만 집단 내는 동질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에 군집 추출은요, 집단 내에서는 이질적이며 집단 간에는 동질적인 표현, 완전 반대네요. 자, 여기 보면은 경상대학 내에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유치원 얘기해 볼까요? 내가 어떤 조사를 해요. 어떤 연구를 할 건데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제 이런 곳에 가서 샘플을 취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이제 집단이에요. A 뽀뽀뽀 유치원, 뭐 토끼 유치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어떤 그룹, 집단이 있는데, 그런 집단들은 다들 이제 비슷한 성격이 있는 거죠. 미취학 아동. 자, 그런데 그 집단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서로 이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는 개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동질성을 갖는 여러 개 집단에서 내가 몇 개를 뽑아요. 그리고 그 곳에서 또 랜덤하게 샘플을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표본 추출 관련 오차가 있는데, 표본 오차는 샘플링 에러라고 해서 얘는 샘플링을 하다가 발생하는 건데,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본 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작아진다. 뭐냐면 내가 샘플을 잘못 뽑는 게, 몇 개만 뽑았을 때는 모집단을 표현하지 못한 애들이 뽑힐 수 있지만, 랜덤하게 많이 뽑히면 그런 모집단의 특성을 갖는 애들이 많이 뽑힌다는 거죠. 그래서 전수조사에서는 샘플링 에러가 0입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는 샘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비표본 추출 오차는 표본 오차를 제외한 조사나 집계나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차예요. 얘는 설문이나 측정 방식이 잘못되거나 자료 기록 및 처리에 오류가 있거나 무응답이나 오응답의 오류 등을 말하게 되는데, 얘는 표본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표본의 크기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이 비표본 추출 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크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죠. 표본 편의, 샘플링 바이어스라는 것은 샘플링, 그 표본을 뽑는 데서 뭔가 기울어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발생하느냐? 추정값의 기대값과 모수의 차이, 이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인으로부터 피보험자를 모집했을 때 참여자들은 내용에 관심이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표본이 치우칠 수 있다. 이거를 표본 편의라고 하고요. 얘는 확률화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하면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충화추출법, 군주추출법 이런 거 차이 물어보죠. 그리고 요거는 나왔던 문제가 아니라 예상 문제로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확률에서는 표본점, 표본공간, 사건, 확률,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옛날에 배워가지고 다 잊었잖아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나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으로, P 괄호 속에 A 하면은 A라는 사건의 발생 확률을 의미하죠. 그리고 확률은 기본적으로 표본 공간하고 사건에 대해서 그 수를 찾고 사건 나누기 표본 공간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리는 행위에 대한 표본 공간은 눈이 1에서 6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135라는 홀수가 사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확률 값은 0에서 1 사이 값이고요.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사건은 독립사건, 배반사건, 종속사건이 있는데, 독립사건은 A의 발생이 B가 발생할 확률을 바꾸지 않는 사건.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나와 있는데, 여기 A라는 것이 B가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사건일 때는 이 빼고 그냥 PB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값이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B라는 것이 A의 발생 확률을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를 저렇게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뭔가 영향력을 갖지 않으니까 이 B 지우고 PA, 요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교집합이 PA 곱하기 PB예요.
독립적인데 어떻게 교집합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독립사건이라는 것이 있더라도 얘가 발생했을 때 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배반 사건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사건일 텐데 서로 관련이 하나도 없는 거. 독립사건. 얘는 A의 발생이 B가 발생할 확률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배반 사건은 한쪽이 일어나면 다른 한쪽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얘는 한쪽이 일어났을 때 다른 한쪽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근데 배반 사건은 아예 안 일어나요. 그래서 동전 하나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합집합이 두 확률의 합이에요. 그럼 얘는 합집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PA 더하기 PB 한 다음에 요 교집합을 빼주시면 돼요. 종속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조건 확률 곱하기 PB. 자,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을 구분 짓는 거는 교집합이나 합집합 같은 걸 보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교집합 나왔죠? 독립사건은 교집합이 두 개 확률의 곱, 배반사건은 공집합, 종속사건은 여기 조건부 확률 곱하기 PB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A사건, B사건 있었을 때 사이에 이렇게 교집합이 보이죠? 그럼 이건 배반사건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독립사건 보면은 두 개 확률의 곱이 교집합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2분의 1, 3분의 1이라는 각각의 확률을 곱했을 때 6분의 1이죠. 여기 6분의 1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독립사건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건부 확률은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조건 아래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두 사건 A, B가 종속사건인 경우에는 교집합이 이런 조건부 확률 곱하기 P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조건부 확률은 A와 B라는 것의 교집합 나누기 B의 확률이라고 표시가 되고, 확률이니까 0에서부터 1의 값이 나오는데 얘가 지금 분모에 쓰이니까 PB는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써있죠. 자, 그리고 독립사건인 경우에는 이 조건부 확률이 이 A라는 것이 영향력을 갖지 않아서 PB, B라는 것이 영향력을 갖지 않아서 PA랑 같다, 이렇게 봐두시고, 교집합은 두 확률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조건 아래서 음주라는 것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 말할 때 이렇게 구하게 되고요. 확률 분포라는 것에 대해서 분포가 뭔지, 확률 변수가 뭔지, 확률 분포가 뭔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확률 분포 보면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확률 변수는 확률 현상의 기인의 결과값이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변수다라고 하고 있고, 이 확률 현상은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알지만 그 결과들 중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 현상이 확률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를 동전을 두 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온 횟수라고 했을 때 앞면은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0, 1, 2 써 있고
얘가 뒤 사건 하나, 4개 중에 하나, 여기는 앞뒤나 뒤앞이니까 2분의 1, 여기는 앞 해가지고 한 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할 수 있는 값과 그 값의 확률의 관계를 표시한 게 확률 분포입니다. 그때 이산형 확률 분포, 얘는 확률 변수가 몇 개 한정된 가능한 값을 갖는 것으로서 각 사건은 독립이고요. 이항 분포, 베르누이 분포, 기하 분포, 포화정 분포가 대표적이죠. 연속형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의 가능한 값이 무한개이며 사실상 셀 수 없을 때 정류 분포, 지수 분포, 연속 균일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 등이 있습니다. 균일 분포는 이산적인 균일 분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누어서 알아두셔야 되고 각각의 어떤 식이라든지 특징도 좀 봐주셔야 돼요.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에서는 뭐 이름 정도만 구분하셔도 괜찮은데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는 이런 분포에 대해서 이해도 요구합니다. 확률 분포 함수라는 것을 보게 되면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는 같은 개념인데 얘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 얘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 특정 값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특정 구간에, 여기는 값이고 여기는 구간이에요. 속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x가 a부터 b 구간에 있을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누적 분포 함수라는 것은 어떤 확률 분포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구간을 말하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란 어떤 확률을 가진 사건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들의 평균이에요. 자, 그래서 x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fx는 확률 분포 함수일 때 x의 기대값은 x에 가능한 모든 값들의 가중평균이거든요. 가중평균. 그래서 이 가중치가 같이 곱해져 있죠. 여기도 가중치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산적인 확률 변수 기대값을 구하는 식 봐두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구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가중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률 변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의 이야기인데요. 확률 변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죠. 그래서 기대값은 확률 변수의 평균일 때 편차는 확률 변수 x에서 기대값을 뺀 값이고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자, 그래서 분산을 보시게 되면 얘가 편차죠. 제곱이죠. 기대값이죠.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풀어서 쓰게 되면 확률 변수 값의 제곱한 거고 그것의 기대값이고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제곱한 것을 빼는 겁니다. 식의 유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기대값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의 성질을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대값의 성질 하면은 여기 상수일 때, 변수일 때인데
상수에 대한 기대값은 상수 그대로. 변수가 두 개 있을 때 그것의 더하기나 빼기로 나타나는 것은 두 개를 분리하는 것과 같고, x와 y의 분리해서 곱하기랑 같고, 상수는 밖으로 이렇게 빼서 기대값과 곱한 것과 같고, 그럼 얘는 두 개 분리했을 때 a2 x 그 다음에 b 나오겠죠. 그래서 a 곱하기 x의 기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b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도 상수 그대로 앞에다 붙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제곱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경우도 여기 상수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x제곱의 기대값 곱하기 a 한 거죠. 여기도 b 곱하기 해주면 되고 c는 그대로 쓰고, 분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 가능했었죠. 변수 제곱의 기대값, 변수의 기대값의 제곱 뺀 거, 그리고 상수가 들어있으면은 분산은 0이에요. 여기는 a고 여기는 0이에요. 분산도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고, 자, 이게 다르죠. a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어요. 분산에서 우리 편차 제곱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곱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도 밖으로 나올 때 이 a가 제곱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고, 여기 제곱 보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성질은 분산을 루트 씌우는 거죠. 그리고 ax 플러스 b라고 써 있으면 나오면서 절대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 절대값이라고 하고,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b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대값 분산 구하는 게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다음은 이산형 확률 분포하고 연속형 확률 분포의 종류에 대해서 각각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여기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기하 분포, 포화송 분포 나와 있는데, 여기에 초기하 분포라는 이름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베르누이 분포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시행마다 오직 두 가지 가능한 결과만 일어난다고 할 때, 이러한 실험을 1회 실행해서 일어난 두 가지 결과에 의해 값이 각각 0과 1로 결정되고 다음을 만족하는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확률 분포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x가 이 성공이라고 했을 때 그 확률을 p, 반대로 실패라고 했을 때 그 확률을 q라고 표현을 하고, p의 확률이 있었을 때 q 확률이 1-p인 이런 상황을 저희가 베르누이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기대값과 분산 식도 알아두세요. 기대값은 p, 그 다음에 분산은 p와 q의 곱이라는 것.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수행을 n번 실행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횟수를 k라고 했을 때 성공한 k의 확률 분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대값이 n 곱하기 p가 되고요.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p죠. 그리고 n이 1일 때 이항 분포가 베르누이 분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하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에서 처음 성공까지 시도한 횟수 x의 분포.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은 기하 분포 같은 경우는 어떤 야구 선수의 홈런 칠 확률이 5%일 때 이 선수가 X번째 타석에서 홈런 칠 확률 분포는 이런 것들이 기하 분포의 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값은 p분의 1, 그리고 분산은 p의 제곱 분의 1-p로 나타나고 있고요. 포화성 분포, 이 포화성 분포라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문제에서 잘 묻고 있습니다. 단위 시간이나 단위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분포다.
특정 기간 동안 사건 발생의 확률을 구할 때 쓰이게 되고요. 여기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보면은 K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승 곱하기 람다의 K승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람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람다는 특정 시간 또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평균 발생 횟수. 그래서 그 람다 값이 1일 때, 4일 때, 10일 때가 나오는데, 람다 값이 이제 커질 때 보면은 정규분포로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확률은 K가 람다와 같을 때 최대고, K가 커질수록 0에 접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대값하고 분산이 모두 다 람다죠. 다음은 연속형 확률 분포인데요. 연속형 확률 분포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정규 분포라는 것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가우스 분포라고도 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모양이 결정됩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평균이 똑같이 0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산이 다르죠. 자, 그래서 분산 값이 작아질 때 또 커질 때 보시면 되는데, 작다는 것은 이렇게 첨도가 높아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크다는 것은 넓게 해서 첨도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이 달라요. 평균이 달라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중심이 이동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2쪽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정규 분포 모양이고, 평균하고 분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구나. 자, 그리고 특히 평균이 0, 표준 편차 분산, 이래다가 루트 씌우는 거니까 표준 편차가 1 또는 분산이 1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분산이 1인 것을 정의에서는 말을 하는 거고요. 표준 정규 분포 또 Z 분포라고 합니다. Z라는 글씨가 나오면은 표준 정규 분포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평균 주의로 값들이 표준 편차의 1배 범위에 있을 확률 0.68, 2배 범위 안에 있을 확률 0.95, 3배 범위 안에 있을 확률 0.997, 이런 수치들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규분포의 성질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기대값, 최빈값, 중앙값 모두 평균과 같고요. 그 다음에 외도 0, 첨도가 0 또는 3일 때 정규분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Z를 구하는 식, 그래서 X에다가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자, 그리고 정규분포 곡선은 좌우 대칭인 거 보실 수 있고, 중앙치에 사례수가 모여 있고 양 극쪽으로 갈수록 X축에 무한히 접근하지만 X축에 닿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0에 가까워지지만 0에 닿지 않는다는 거고요. 앞에서 말한 3시그마 규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 정규 분포의 당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의 측정값을 정규 분포로 가정하는 이유거든요. 그 이유가 이항 분포의 근사, 시행일수 n이 커질 때 이항 분포 n, p는 평균이 np, 분산이 npq인 정규 분포와 거의 같아지는 것이고, 중심 극한 정리도 표본 크기가 n인 확률 분포의 표본 평균은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 되면 n이 커짐에 따라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근사해진다. 또 오차의 법칙이라고 해서 실제 값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이 측정값의 평균이라면 오차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항 분포도, 포화성 분포도, T분포, 또 기하분포, 지수분포 모두 다 n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면 이렇게 정규분포 모습을 보인다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고, T분포는 모양이 정규분포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얘는 표본의 수가 적으면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 적다는 것은 n이 30개 미만인 것을 말하고요. 표본을 많이 뽑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 예측 범위가 넓은 분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T분포입니다. T분포는 표본의 개수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게 되고요. 표본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정규분포와 비슷합니다. 또한 표본의 개수가 적을수록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측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옆으로 퍼지게 되죠. 여기 보세요. 지금 30개보다 더 적은 데이터를 가졌을 때의 T분포, 30개에 가까웠을 때,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 자, 그래서 T분포는 표본의 수가 30개 미만일 때 사용하고 신뢰 구간이나 가설 검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X축 좌표값을 T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T값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 있는 것을 말해요. 어떤 통계량. 그래서 보게 되면은 통계량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통계량이 클수록 여기에 대한 알파라는 것이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량이 작으면 알파 값이 커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T값이 클수록 확률이 낮아진다. 자, 그래서 이쪽을 X축을 통계량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클수록이라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포함될 확률이 낮은 거잖아요. 이렇게 쭉 낮아질 테니까요. 카이제곱 분포, X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X하고 약간 다르죠. 여기가 직선 모양으로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카이 제곱이에요. 카이라는 것은 평균이 0,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를 의미하고요. 카이 제곱은 표준 정규분포를 제곱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대값 분산에 관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신뢰 구간 가설 검정에 사용이 되고 X축이 카이 제곱 값이에요. 그리고 이 값을 이용해서 카이 제곱 분포표에서 확률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 이상의 값만 가질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비대칭 모양이죠. 그래서 0의 오른쪽 부분에 분포가 많고 0에서 멀어질수록 분포가 감소하는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표본의 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옆으로 넓적한 정규분포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제곱 분포하고 관련 있는 특징 보시면 분산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도라는 말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표본에서 우리들이 모수라는 것을 갖다가 추론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비슷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n이 아니라 n-1을 자유도라는 것으로 부르고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F분포는 분산을 다룰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이제곱 분포도 분산의 특징을 갖는다고 말했는데 F분포도 분산에 대한 것인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분산의 나눗셈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이 바로 F분포입니다. 따라서 카이제곱 분포는 한 개 집단, F분포는 두 집단의 분산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F분포는 두 집단의 분산이 서로 같은지 또 다른지 비교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두 집단의 분산을 나누었을 때 1이면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음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F분포는 F검정과 분산 분석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X축 좌표가 F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F분포표에서 확률을 또 구해내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X값이 커질수록 확률이 낮아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표본의 수가 많아지면 1을 중심으로 해서 정규분포 모양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균등분포는 이산균등분포하고 연속균등분포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얘는 이산형 확률분포고 얘는 연속형 확률분포죠. 지수분포,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대기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람다분의 1 나오고 람다의 제곱분의 1 나오죠. 연속형 확률 분포에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용도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모집단이 정규분포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게 되고요.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모를 때 그리고 알 때로 나누어서 모른다면 T분포, 이 T분포는 평균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알 때는 검정알 모수가 평균인 경우는 표준화를 통해서 Z분포, 그리고 검정알 모수가 분산인 경우에는 집단의 수에 따라서 두 개 집단은 F분포, 한 개 집단은 카이제곱 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T하고 Z는 평균, 그리고 카이제곱하고 F분포는 분산에 관한 것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표본 분포예요. 표본 분포에 이해해 보시면 표본 분포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일정한 개수의 표본에 대한 분포 상태를 말합니다. 표본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값은 통계량이라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을 사용해 모평균을 추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있었을 때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요. 그런데 그 표본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루어졌을 거고 그런 표본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여러 개의 표본들이 있었을 때 그 표본은 표본만의 평균을 가질 거고요. 그런 표본들의 평균에 또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요.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뽑아서 표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본, 또 다른 표본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는 건데 표본마다 평균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평균들이 있었을 때 그것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런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여기 보면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개수 n으로 나눈 것이고 자, 그 다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것을 표준 오차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표준 편차 나누기 n의 루트 씌운 거 그래서 n의 루트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이라고 해서 표본의 개수가 많이 커지게 된다면 이런 표본 평균의 분산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오차를 의미해요. 이런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것이
모평균과 같다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차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오차에 대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표준 오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성질들이 나오고 있어요. 표본의 수가 큰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평균 그리고 분산에 대해서 평균은 모집단의 모평균과 같고 분산은 모집단의 모분산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것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식들 보면서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동일하다. 앞에 나왔잖아요. 이때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개수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에러 값이고 n이 커질수록 좋은 특성을 갖는 거죠. 자, 그리고 표준 오차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에 대해서 모집단의 크기가 무한대로 커진다 라고 한다면 여기 보실 때 표준 편차와 표본의 개수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집단의 크기가 유한할 경우 이때는 표준 오차의 수정 계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게 수정 계수예요. 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샘플링 에러라는 것은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은 작아져요. 여기 식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앞에서 배웠던 통계량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Z값 곱하기 하는 거고 뒤쪽에 앞에 나왔던 표준 오차 나와 있죠. 그런데 이 n이라는 것이 커지게 된다면은 그 값이 작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오차가. 자, 그래서 표본 오차는 오차 한계라고도 부르고 임계값 곱하기 표준 오차